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라드 동병한 양승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없이 시작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마지막 시간이라 빨리 끝내고 싶었었는데 일단 바로 시작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비육종에서 15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뭐 종돈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많은 걸 배웠는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 부자들의 공통점 막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한 15년 정도 근무하니까 이 농장들 가보니까 성적 잘 나오는 농장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인데, 농장을 가보면 후보돈 관리를 잘하는 농장일수록 무조건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농장들 가보면 후보돈이 가장 농장의 외곽에 있긴 하지만 가장 취약한 시설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많이 개선하고 후보돈 사용관리만 개선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PS와의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비킨의 번식돈 관리를 말씀드릴 거고요. 주요 내용은 후보돈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특히 후보돈 증체율 관리. 실제 후보돈들을 받으시면 이 돼지들이 어떻게 컸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실제 종돈장에서 어떤 증체량으로 컸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실제 종돈을 받고 나서 그냥 외모적인 평가만 하실 뿐 실제 이 종돈이 어떻게 커왔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돈 증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정 체크 관리입니다. 후보돈, 그러니까 우리가 번식 모돈을 사용하는 이유는 번식 사이클을 제대로 된 돼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농장 가보면 후보돈 발정 체크를 가장 미흡하게 합니다. 가장 잘 해야 되는데도요. 그래서 이 후보돈 발정 체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이 두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나머지 번식돈 관리는 임신돈에 대한 사용 관리. 번식 모돈 같은 경우에는 임신돈 사료 프로그램이 답니다. 체형에 따른 임신돈 사료 프로그램만 잘 관리해 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임신돈의 체형도 고르게 되고요. 이게 당연히 좋은 성적을 번식돈에 있어서 경산모돈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분만 전후의 사용 관리인데, 이 분만 전후 사용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 모돈이 폐사를 일으키는 공간이 이 분만 전후입니다. 분만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모돈이 가장 많이 폐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돈의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과비한다 그러면 난산에 폐사할 수 있고요. 번식 모돈도 경산돈 같은 경우에도 과비나 변비 이런 분만 전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모돈 폐사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힌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입받는 후보돈에 대한 증체량입니다. 이 월간 한돈에 보면 이 순종돈에 대한 90kg 도달량은 나와 있어요. 월간 한돈 다들 보시잖아요. 이 뒷페이지 보면 우리나라에서 순종돈으로 받는 애들이 대략적인 90kg 도달량에 나와 있는데, 대략 143일, 이 돼지 같은 경우는 143일인데 대략적으로 한 140일에서 160일 정도 사이에 있는 돼지들을 대부분 다 공급을 받으십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600g인 돼지들을 받으신다고 보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받으신 이후에 후보돈들은 대부분 600g 정도의 증체량을 유지해서 교배까지 가주시는 게 발정도 잘하고 교배 성적도 뛰어나게 나타날 겁니다. 다비육종 홈페이지 내에 보면 다비킨 사양정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비육종 종돈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다비육종을 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양관리 매뉴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비킨에 대한 초급의 목표는 당연히 도입인령은 저희가 150인령인데 왔다 갔다 해서 한 130에서 170 정도에서 드리고 있고요. 체중은 90kg에서 110kg. 초급의 인령은 생후 265일을 추천하지만 최소 251령 이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PIC나 다른 종돈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초급의 체중은 140kg에서 160kg. 초급의 등지방은 13에서 15mm에서 발정 횟수는 최소 3번 확인 후에 교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정확히 맞추시면 다비육종 후보돈을 가지고도 후보돈 가지고도 총산자도 14두 이상은 무조건 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총산자도 14두 이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농장의 그 후보돈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나 다른 수의사들, 양돈 전문 수의사들한테 점검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계산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후보돈의 총산자 수는 14두 이상을 나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후보돈 도입 이후에 증체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까 제시했던 수치가 최소 일령은 251령, 초급의 체중은 140에서 160kg잖아요. 그럼 251령에 150kg니까 이 타겟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농장에서 직접 도입되는 후보돈에 대한 데이터는 151령 기준으로 왔다 갔다 대부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는 105kg에 받은 농장이고요. 대략 증체량은 700g이고요. 회색 그래프는 97kg, 주황색 그래프는 90kg, 파란색 그래프는 80kg에서 각 들어오는 종돈마다 종돈자마다 증체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150일에 90kg 받아서 이대로 그대로 쭉 유지해서 증체량을 600g 유지한다면 목표 체중과 목표 일령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받는 종돈의 체중에 따라서 이 타겟되는 이 증체량까지 순탄하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돈이 받으면 그냥 받아서 원래대로 2.2kg 주니까 매일 2.1kg 주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후보돈의 체중이나 일령에 따라서 확인하셔서 이 목표 일령과 체중에 도달할 수 있게끔 사료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된다 그러면 후보돈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성적을 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후보돈 도입 이후에 문제가 증체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무발정 문제입니다. 보통 10마리 후보돈 받으면 일반 농장 가면 한두 마리 정도는 무발정 문제를 보통 도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후보돈이 보통 지금 7, 80만 원 하잖아요. 그 다음에 250일까지 키운다는 이 사료비까지 더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돼지를 그냥 도태시키는 거거든요. 이 한 마리를 개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후보돈 도입 후에 증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농장 케이스는 뭐 151령에 90kg 도입을 했지만 순치나 질병 문제로 해서 이 초반 구간에 증체량이 안 돼서 221령까지도 100kg에 도달했다가 이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증체량을 맞춘 농장입니다. 교배할 때 보면 굉장히 좋아요, 돼지들이. 근데 막상 후보사에 가보면 돼지들이 다 위축돼 있죠. 후보사의 환경이 안 좋아서 이 후보사 있는 기간 내에는 위축돼 있다가 교배사에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먹기 시작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농장들은 무조건 무발정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무조건 이 기간에 최대한 증체량을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막상 교배사 갔더니 251령에 150kg 아주 잘 커 있는데 발정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막상 순치사나 후보사에 가보면 이렇게 위축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산차 신드롬을 일으키는 케이스인데 151령에 110kg 받아서 그대로 쭉 유지해서 251령에 막 170kg, 180kg에 교배하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과비된 상태로 분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비된 상태에서 분만을 하고 나면 사료 섭정이 당연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산차에서 등심량이 굉장히 많이 깎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농장은 이산차 신드롬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잘 커 올라오다가 요 마지막 230에서 251령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사료량을 적게 주거나 증체량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상은 네거티브 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배란수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이게 옵티멀하게 일자로 갈 수 있도록 증체량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후보돈이 151령에 100kg로 된다면 대략 증체량은 660 정도 되는데 이게 70kg 이하만 떨어지면 초발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체량은 무조건 460g 이상으로 관리를 해줘야 발정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일정하게 600g 이상 유지해 주는 것들이 발정도 잘하고 교배 후에 산재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후보돈 증체율이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사료가 후보돈이 원형급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50두를 뭐 비육돈 키우듯이 한꺼번에 내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무제한 급여랍니다. 그러면 후보돈이 이제 221령 돼서 이제 스토리에 들어가면 140kg부터 100kg, 110kg까지 이렇게 체중 편차가 10에서 30kg까지 차이 나는 돼들이 있습니다. 번식 모드로 쓸 돼지라 한 마리 한 마리 비싼 돼지고 좋은 돼지입니다. 이런 거를 50마리 한꺼번에 키워서 교배 될 때 돼서야 스토리 옮기는 거는 굉장히 큰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사육 환경들이 후보돈 증체량 관리가 안 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원형급이랑 미끄러운 바닥 환경, 그리고 어두운 환경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 보통 후보사들 가보면 그 위축 자돈들을 같이 합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후보사가 있으면 바로 앞에 자돈들, 그러니까 자돈 생산 농장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자돈을 그 앞에
사육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니까 왜 거기다 사육을 하시냐 물어보면 자돈들이 바이러스 배출이 많으니까 이걸 순치를 좀 제대로 시켜주고 싶어서 교배 한 3주, 4주 남겨놓고서 이 위축 자돈들을 요 앞에다가 합사를 시키는 농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후보돈들한테는 굉장히 교배 전에 그렇게 접촉을 시키는 거는 질병 상황 증체량도 떨어뜨리고 산자수도 떨어뜨리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내부 차단 방향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자돈사에 있는 바이러스가 번식자로 넘어갈 확률은 굉장히 드뭅니다. 지속적으로 번식돈이 문제가 그런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굳이 자돈들을 접촉을 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후보돈에. 후보돈이 접촉돼야 되는 거는 순치사에 있다가 교배사나 임신사에 있는 분변만 잘 노출된다 그러면 이 자돈사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굳이 노출시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차단 방역만 잘 해주신다 그러면 이 후보돈에 대해서 이 아픈 자돈을 굳이 접촉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만 개선한다면 이 후보돈 증체율들을 더 개선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후보돈들 이제 굶긴다고 체온 관리한다고 굶기더라고요. 이 굶기는 것도 체중의 편차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싸우거든요. 그러면 처진 애들은 못 먹고 많이 먹는 애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먹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잘 안 크니까 3호 사료를 먹여요. 후보돈은 후보돈 전용 사료를 먹고 600g씩 클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기네 농장에서 질병 후보돈이 들어와서 PRS가 뭐 걸린다고 해서 자돈이 안 큰다고 젖돈 사료, 3호 사료 이렇게 먹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다 내장 지방을 찌우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산자수를 무조건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후보돈 사료를 급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농장은 뭐 이제 그 동의농장이라고 후보돈 사용 관리를 가장 잘하는 농장인데요. 농장에 처음 들어오면 2주간은 이제 농장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후보돈 전용 사료로 무제한 급여를 합니다. 그래서 3주간 증체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0일 이후부터는 여기 농장 같은 제인스타처럼 ESF 개체별 사료 그룹에게 적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70일부터 이제 개체별로 2.3kg 후보돈 전용 사료 급여에서 개체별로 급여를 하고요. 스톨 적응 훈련 같은 경우에는 교배사 230일에 스톨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후보사에서 192일에서 213일까지 스톨에서 적응을 해서 스톨 적응 훈련을 한 다음에 교배사로 편입한 후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잘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 농장의 후보돈 성적을 보여드릴 텐데요. 기본 15도 이상은 다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깨끗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후보돈을 가지고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비킨 사양정보센터에 보면 이 후보 격리사에 대한 표준시설, 격리를 포함해서 후보돈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모돈 당연히 발정 사이클 잘 돌아가 성적 잘 내거든요. 이 번식돈에 대한 임신돈, 분만돈에 대한 관리보다도 이 후보사에 대한 좀 신경을 더 많이 투자를 해주신다 그러면 농장 성적을 올리시는데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비킨 사양정보센터에 보시면 돼지를 입식하고 나서 농장 입식에 대한 환경 적응 기간, 농장 적응기, 체형 형성기, 교배 준비기, 교배까지 해서 기본적인 사육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잘 따라 하신다면 다비킨 후보돈을 가지고도 14도 이상의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례인데요. 이 농장 같은 경우는 교배 체중은 160kg 이상, 등지방이 18mm인 농장인 케이스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이제 후보돈을 엄청 크게 키워서 가지고 있어서 이 농장을 개선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총 2년간 404도의 후보돈을 교배를 했는데요. 대략 165에서 169에서 체중 교배하는 애들이 가장 많은 농장입니다. 생각보다 교배 체중이 굉장히 높게 교배가 돼 있었고요. 이 농장을 이제 150kg 13mm까지 내리면서 성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의 교배 체중별 산자수입니다. 여기는 교배 체중이고요. 이건 산자수인데 확실히 160에서 165kg 때 애들은 12.9, 14.2인데 이거 145에서 150kg 나온 애들에 대한 성적은 14.9, 14.7로 가장 높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장에서는 160kg 이상 교배를 했지만 실제 145에서 150kg 애들이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거를 이쪽으로 내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증차량이 빠른 농장이라 교배 일령도 보면 저희가 제 차는 250일보다는 240일에서 가장 높은 14.4도 성적을 내고 있어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증차량을 좀 늦춰서 최대한 늦춰서 교배하는 방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돈의 증차량을 조절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체중별 일령 데이터를 비교해서 봤을 때도 241령에 14.4로 가장 높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교배, 여기 보시다시피 교배 체중을 낮추고 교배 일령을 240일 유지하면서 교배 체중을 낮추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체량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는 게 굉장히 후보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돼지가 좋아 보이는데 발정이 안 온다는 것들은 대부분 다 후보돈 증체량에 대한 관리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후보돈을 관리하실 때 발정이 안 온다 라고 하시면 꼭 증체량 관리를 해주셔서 발정이 잘 오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는 후보돈 성적이 13.8도였어요. 당연히 160kg, 170kg에서 교배를 하니까 당연히 2, 4차 신드롬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12.8도까지 2, 4차 신드롬이 나타나서 딱 떨어진 상태에서 3, 4차 때는 회복이 돼서 15.3, 15.8을 유지했는데요. 그래서 과비한 후보돈이 1, 4차 성적도 당연히 저하시키고 2, 4차 신드롬 당연히 일으키고요. 경제선차 성적도 15도로 낮아진 상태였어요. 나쁘진 않은데 낮아진 상태였고요. 적정 체형의 후보돈을 이제 교배하기 시작하면서 후보돈이 14.9도까지 1도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돈에 대한 체중 낮췄더니 당연히 2, 3차 성적도 16.5도까지 올라갔고요. 2, 3차 신드롬은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경제산차 성적도 15도가 아닌 16도, 17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이 후보돈 성적만 잘 개선하시면 경제산차 성적도 17도 이상을 내실 수 있어서 충분한 능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돈 관리에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후보돈 성적뿐만 아니라 경제산차의 모돈들도 성적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보돈 발정 체크입니다. 모든 청계 농장에 이제 외국인이 교배사에 3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매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발정 체크만 합니다. 교배하는 시간 빼고요. 그래서 실제 모든 후보돈들을 각자 스톨에 빼서 다 발정 체크를 일일이 다 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유모돈 발정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후보돈을 발정을 체크하고 웅돈을 접촉시켜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농장에서 이런 것들이 시간 투자를 거의 안 하세요. 후보돈에 한해서는 각 개체마다 많은 웅돈을 사용해서 발정을 꼭 유도해 주셔야지 발정도 잘 오고 환자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농장이고요. 이 네팔이 외국인이 교배사 팀장이에요. 근데 뭐 후보돈 스테이는 98%에 후보돈 성적도 14도 이상 내거든요. 후보돈 발정이 잘 오게 하려면 후보돈이 건강하게 입시켜야 되고 후보사에 대해서 환기도 잘 맞춰주고 사료도 잘 주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면 스톨에서 발정이 아주 잘 온다고 한국말도 어색한데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부터 아픈 애들하고 아픈 애들 발정도 잘 안 오고 후보사에서 온도 스트레스 받거나 밥 잘하면 발정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같이 발정 체크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돈에 대해서 반드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돈을 매일 하고요. 그다음에 스토어에서 빼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1, 월, 화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후보돈 발정을 체크하고요. 이유모돈 같은 경우에는 발정이 잘 오니까 확인하는 건 오래 안 걸려서 후보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요. 수목금 같은 경우에는 교배가 없다 보니까 8시부터 11시 반까지 후보돈 발정 체크에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회 정도 교배를 하고 수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돈은 웅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웅돈 없이 발정 체크하는 농장이나 초발정을 확인하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웅돈 없이 발정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웅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자극들이 후보들의 난포를 자극시키고 발정이 오게 하겠고 많은 난포를 자극해서 산자수를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돈한테 웅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보돈에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후보돈 도입 후에 증체율을 반드시 균일하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일정하지 않은 중체류는 무발정을 증가시키고 산자수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후보돈에 대한 증체율을 확인하시고 이거에 맞게끔 교배 체중과 교배 일령에 맞게끔 증체를 설정하셔서 후보돈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고요. 후보돈의 증체는 600g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돈의 발정 체크는 필수인데 반드시 업무 시간에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안 하고 후보돈이 발정 안 한다고 이런 많은 클레임을 받는데 후보돈은 만져주고 웅돈에 접촉을 시켜줘야 발정이 옵니다. 그냥 놔둔다고 발정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돈의 발정 체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웅돈은 발정 체크가 꼭 필수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웅돈이 해주기 때문에 후보돈에 한해서는 꼭 웅돈을 붙여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임신 모돈에 대한 사용관리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임신도는 체중관리, 그러니까 모돈 사용관리의 전문인데 많은 농장들이 체평점을 활용해서 간단히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등지방 수치를 이제 프랑스에서 종돈이 수입되면서 등지방을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고 등지방의 측정이 이제 좀 생각보다 번거롭다 보니까 요즘은 등각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농장에서 이런 체평점보다는 등지방 등각기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프랑스 농장 갔을 때 프랑스에 뭐 한두 농장 빠질 수 있겠죠. 95% 이상의 농장들은 대부분 모든 모돈의 등지방을 다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농장에서 이렇게 등지방을 측정하는 농장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성적이 좋은 일반 농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등지방을 측정합니다. 그럼 임신모돈을 관리하신다 그러는데 등지방을 측정 안 하시고 등각기를 측정 안 하신다 그럼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체평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번식성 성적이 안 좋다고 하시면 등지방만 찍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내 모돈의 체형을 알면 무조건 개선할 수 있고 개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의 성적이 번식 성적이 떨어지신다 그러면 등지방 측정부터 해보신다 그러면 직원들이 등지방을 알고 하면 사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바꿔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비킨 S의 사료 프로그램은 교배 전에 당연히 3kg 이상 강장 사용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교배 후에는 1개월간의 체형 회복기로 해서 3kg에 3.5kg, 체형 유지기에는 2.5kg, 2.8kg인데 이때 충분히 체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2.8kg 주고요. 체형이 회복됐다 그랬으면 유지 정도 되는 2.5kg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분만 후에는 300에서 500g 정도 증량을 해서 보통 HLH라는 하는 이 프로그램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임신 모든에 대한 사료 프로그램은 교배 때는 이제 강장 사용을 통해서 배란을 최대한 극대화하기에 노력을 하고요. 임신 초기에는 최대한 체력을 회복시켜서 회복시키고 착상시키는 기간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사료를 급여하고 있고요. 임신 중기에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만 주고 임신 말기에는 생체중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사료량을 좀 증량시켜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지방에 따른 그 사료 프로그램을 잘 유지한다 그러면 경산 모돈의 성적은 크게 어렵지 않게 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비킨에 대한 등지방 등각기에 대한 평가 모돈인데 마른 모돈, 정상 모돈, 살찐 모돈에 대한 등지방은 후보돈 같은 게 12mm, 정상 모돈 13, 17mm, 18mm 하고 있는데 실제 후보돈 같은 게 15mm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산 이상에서는 똑같이 권장을 합니다. 등각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서 후보돈 같은 경우는 13 이하는 마른 걸로 평가를 하고요. 정상은 14에서 16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산 이상 같은 경우에도 정상은 15에서 17, 좀 돼지가 크다 보니까 좀 더 크게 하더라고요. 이 등각기도 그냥 하라고 했더니 뭐 외국인이 그냥 엉덩이에다 대고 막 하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점검을 잘 측정하는 점검을 해주긴 해야 됩니다. 막상 가서 등각기를 한다고 봤더니 이 P2 지점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엉덩이에다 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모든 체형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체형에 따른 사료 프로그램 급여 시 실제 급여량이 얼마 차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마른 개체, 정상 개체, 비만인 개체의 초기 사료 프로그램이랑 중기 때는 이제 정상 개체는 초기, 중기
말기, 그 다음에 마른 개체, 정상 개체, 비만 개체, 말기돈에 대한 마른 개체, 정상 개체, 비만 개체의 급여량을 이걸 이제 일수랑 키로수로 곱하면 실제 20k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럼 사료율이 3kg라고 한다 그러면 뭐 6kg의 이제 세중이 더 불고 안 불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료량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료 회사마다 사료 스펙마다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사료량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농장에 가보면 사료를 돌리고 있잖아요. 이걸 다 쳐가지고 다 빼먹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료가 돌아갈 때 이거를 치게 되면 사료를 다 빼먹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200g, 300g에서 체형 조절하는데 이렇게 100g, 200g 빼먹으면 무슨 체형 조절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체형 관리를 잘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빼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농장 가면 처음에는 이 농장처럼 차려 돌릴 때 맨날 쳐가지고 빼먹는 모돈들이 이제 싹 다 사라져요. 쳐도 안 나오는 거 아니까. 모돈이 생각보다 똑똑해서 이렇게 바꾼 이후에는 어느 모돈도 치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정확한 임신돈에 대한 사양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분만 전 사양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만 전에 모돈 폐사가 분만 전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 보면 분만사에서 이렇게 폐사나 임신사의 폐사율이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분만사 같은 경우는 21에서 28일 정도 있는데 임신사 같은 경우는 114일 있잖아요. 이것만 폐사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분만사에서 폐사율이 3배 정도 높은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후보돈에 대한 폐사가 높고요. 그 다음에 노산들이 폐사가 높습니다. 이 폐사를 줄이기에 분만 전후에 대한 사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사료회사가 추천하고 있는 이 전환기 사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분만 전 사료 프로그램 가보면 이 농장마다 막 되게 다양합니다. 분만 전에 절식하는 농장도 있고요. 분만 전에 최소한 사료량을 주는 농장이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만 3일 전부터 400g씩 감량을 한 후에 분만 후부터 400g 증량하고 이렇게 증량하는, 그러니까 좀 적게 증량하는 농장의 사료 프로그램이고요.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만 전까지 3일 전까지 3.4kg를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줬더니 생체중이 많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모돈이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중이 작다고 무작정 이제 분만 전에 3.4kg까지 주다가 분만 3일 전부터 감소했다 다시 올리는 시스템인데 생각보다 돼지는 먹지 않는데 막 하루에 800g씩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실제 포유는 10마리씩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농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분만 전 7일 전부터 200g씩 감량해서 아까 이전 농장보다는 100g씩 더 증량시켜주는 농장. 그래서 모돈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만 전 사료 프로그램, 분만 후 사료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농장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분만사 절식인데 일단은 예전에는 절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산자수가 많다 보니까 15마리, 16마리까지 분만하기 위해서는 절식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사료량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식하는 거 추천하지 않고 일단 돼지가 먹는다 그러면 일단 먹게끔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분만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들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항산화제 같은 것도 첨가해 주시면 모돈이 분만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인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중요해서 임신 기간에 철분을 먹잖아요.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 철분제를 먹지 않습니다. 철분제를 먹지 않는 이유는 이 태방 구조가 사람은 3겹이지만 돼지는 6겹, 모돈의 3겹, 자돈의 3겹이 있어서 실제 엄마가 철분을 먹는다고 해서 자돈이 철분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철분제를 찌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모돈들이 초기, 중기, 말기로 가면서 헤모글로빈도 떨어지고요. 초기, 포기, 말기 될수록 그 10이라는 기준치보다 이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돈의 헤모글로빈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포유자들의 생존율이나 모돈의 보행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성적이 더 떨어진다 그러면 헤모글로빈 농도를 측정해 보시고 이걸 또 개선할 방법을 찾으신다 그러면 좀 더 보행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잘 체형 관리하는 농장들의 이제 임시 모든 상태인데 생각보다 고르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등지방도 찍고 있고요. 이거에 맞게 사료 프로를 주다 보니까 특별히 큰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고요. 대부분 농장들이 다 연결돼서 다 빼먹을 거예요. 임시 모드는 꼭 개체별로 줄 수 있도록. 이 농장이 이제 후보돈인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고른 체형을 다 한 마리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분만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다산성 모종 같은 경우에는 마른 캔이 21두, 그다음에 뭐 평균 낮으면 15주 정도 낮기 때문에 이 분만 시간을 줄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분만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그냥 분만틀이냐, 복지 분만틀이냐, 변비가 있냐 없냐, 등지방 두께가 두껍냐 얇냐, 산차냐, 분만소 온도에 따라서 좋고요. 분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산 도수도 감소하고 모든 폐사도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디바이즈인가요? M3센 같은 기계도 나와 있잖아요. 이 분만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실제 산차별로 측정을 해보면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총산적은 13두 정도 되는데 평균 2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산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만 시간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산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분만 시간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노산이 될수록 분만 시간이 증가하면서 모던이 폐사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만 시간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분만 시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분만 시간 최대값이 5시간인 개체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당연히 사육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유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분만을 최대한 빨리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총산자수에 따라 분만 시간을 보면 총산자수가 20두 이상인 애들은 3시간 31분, 9두 이하는 2시간 30분, 그래서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죠. 임신 일수에 대한 분만 시간인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통주사, 진통제를 놔보면 어떨까? 엄마들도 분만할 때 진통을 줄이기 위해서 무통주사, 경막에 맞춰 이렇게 맞잖아요. 실제 이제 이거를 이제 모던한테 놔본 거죠. 분만 전에 이 NSAID를 넣으면 고통이 없이 분만을 순풍순풍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통상적으로는 이 분만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왜냐면 분만을 통증이 있어야 빨리 힘을 줘서 분만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 NSAID라는 해열제 통제를 넣으면 분만 시간이 지연돼서 노산이 증가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일단 이번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통주사를 놓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를 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만 후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해열 진통제를 10ml를 분만 후에 바로 투여를 했는데요. 실제 실험군에서 투여한 애들이 분만 시간이 30분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통증이 있어야 분만을 빨리 해요. 근데 NSAID를 이제 해열 진통제 두면 분만 시간이 늘긴 되는데 사산도수까지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분만 시간은 지연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산차별로 이제 실험과 대조군을 보면 2산차, 3산차, 4산차 같은 경우에는 분만 시간이 확실히 증가했거든요. 근데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분만 시간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단차 애들한테는 진통제가 분만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이 처음 분만하는 애들에게 대해서는 통증이 이전에 경험해보진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분만할 때 갑자기 모던이 열이 이상하게 확 오르거나 헐떡거릴 경우에는 이런 NSAID를 투여해 주는 게 후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산 모던 말고요. 그래서 후보돈이 분만할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하시면 분만을 좀 더 빨리 시켜서 포유도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단체 애들과 좀 후보돈은 이 체열 진통제에 대해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프랑스에 가봤더니 분만사의 모든 분만틀이 다 이렇게 끈이 그러니까 노끈 같이 이렇게 헝겊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주냐 그랬더니 분만 때 네스팅 활동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게 다 한다. 세계 농장, 일반 농장을 프랑스 일반 농장에 다녔는데 다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 농장을 가보면 달려있는 데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스팅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 헝겊에 달려 있고요. 이 활동을 이유한 자돈들도 같이 물기 때문에 이유 자돈사에 똑같이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후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후 자손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네스팅 활동한 그 헝겊을 그대로 이후 자손에 붙여주는 그런 농장들도 프랑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임신돈에 대한 사양 관리는 등지방은 반드시 꼭 측정을 하셔야 번식성적을 제대로 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모돈이 등지방별로 20kg밖에 급여량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료통에서 사료를 빼먹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방지해 줘야 체형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분만 전 사료가 모돈의 안전한 분만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돈 폐사는 대부분 다 분만 전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후의 사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돈이 폐사가 많다 그러면 이런 부분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분만 시간. 분만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초유의 질도 좋아지고 이 분만 후에 3일 차까지의 폐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은 번식 성적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